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복자, 김복자입니다. 누군가 제가 소개하는 말을 듣고 이름부터 복이 참 많으시네요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름 따라 간다는 말과 달리 전 세상의 복이란 복은 저를 다 피해가는 것처럼 기구한 팔자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얼마 전까지 이제 4살, 5살 된 아이들을 제대로 먹일 돈도 없어 내 박복하고 기구한 팔자를 자식들에게 물려준 것 같아 이 끔찍한 운명을 여기서 끝내야 하는 건가 싶어 차마 하면 안 되는 생각까지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그렇게 평생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빌어도 한 번을 응답해 주시지 않았던 신께서 이제야 응답을 해 주신 건지 저에게도 감히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일이 찾아와 삶을 포기하려던 문턱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에게 다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라고 기회가 주어진 거라 기운을 좀 차리고 나니까 저처럼 인생을 힘들게 살고 계신 분들에게 저처럼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얘기도 기적의 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제보하게 됐네요. 워낙 힘들게 살았기도 하고 말재주도 별로 없어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도 용케 안 죽고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김복자이기 전에 김소희로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전 아버지 없이 어머니와 3살 난 어린 남동생 하나와 함께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어린 시절에 시장에서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셨었고 형편이 좋지 않아 새벽 일찍 나가서 밤 늦게까지 장사를 하셔도 세 식구가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였어서 어렸을 때부터 남동생을 돌보는 건 제 몫이었어요. 3살 터울밖에 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항상 일을 나가시기 전에 소희 네가 누나니까 지호 항상 잘 돌봐야 한다 신신당부를 하고 나가셨죠. 어린애 둘을 놓고 일을 나가셔야 하는 어머니 마음도 편치 않으셨겠지만 그만큼 상황이 여의치가 않았으니까요. 기저귀 갈아줘, 세수시켜, 밥 먹여 하다 보니까 제 눈엔 남동생은 그냥 갓난아이처럼 보였습니다. 남들이 볼 땐 애가 애를 돌보는 느낌이었죠. 누나, 엄마 언제 와? 나 엄마 보고 싶어. 누나가 헤어지면 엄마 온다고 했잖아. 엄마 언제 오는데? 엄마 우리 놓고 나간 거 아니야? 응? 이리 와, 누나가 업어줄게. 누나 등에 업혀가지고 배까지 세봐. 너 배까지 세고 나면 엄마 들어오실 거야. 남동생은 울보였습니다. 놀이터에서 친구들이랑 놀다가도 징징거리면서 울고 들어오고 자다가도 더듬더듬 거리다가 엄마가 제 팔이 안 잡히면 울고 해가 졌는데도 왜 엄마가 안 돌아오냐고 울고 그럴 때마다 전 작은 몸으로 동생을 업고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달래기 바빴어요. 숫자를 잘 세지 못하는 동생이 중간에 몇 번이나 틀리고 다시 세고 그러다 까무룩 잠이 들고 나면 조심조심 동생을 눕혀놓고 이불을 덮어놓고 저도 그 옆에서 잠에 들어버리면 늦게서야 엄마가 찬바람을 묻히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시곤 했었죠. 잠결에 눈을 뜨면 엄마가 거친 손으로 이불을 끌어올려주면서 토닥거려 주시던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누나, 이거 봐봐. 이건 엄마 거, 이건 누나 거, 이건 지우 거다. 이거 지우가 만든 거야? 와, 엄마가 엄청 좋아하시겠다. 지우가 누나한테 해줘. 엄만 오늘 좀 늦으신다고 했으니까 지우 자고 있으면 누나가 지우 깨워줄게. 그때 지우가 엄마한테 직접 자랑해. 알겠지? 오늘은 울지 말고 씩씩하게 밥 먹고 양치 잘하고 일찍 자자. 남동생이 학교에서 만들어 왔다면서 지점토로 만든 목걸이를 제 목에 걸어주고 엄마한테도 선물로 주겠다면서 방방 뛰던 날이었어요. 매일같이 징징거리던 남동생도 그날따라 말을 잘 듣고 일찌감치 저녁을 먹고 양치를 하고 동생을 재우고 저도 막 잠에 들 채비를 하고 있었죠. 엄마는 오늘 늦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잠이 오지 않고 눈이 말똥말똥 떠지는 것 같더라고요. 목걸이를 손에 꼭 쥐고 새근새근 소리를 내며 잠든 남동생을 내려다보면서 땀에 붙은 머리카락을 깨지 않게 조심조심 떼어주고 있는데 남동생의 잠을 깨운 건 급하게 저희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였습니다.
갑자기 잠에서 깬 남동생이 징징거렸고 전 엄마가 시키는 대로 이 밤에 찾아온 불청객이 누군지 물었죠. 소희야, 아유 얼른 문 좀 열어봐. 아줌마야. 얼른 동생 데리고 나와봐. 얼른. 주인집 아줌마였습니다. 엄마가 이번 달 월세를 며칠 전에 내는 걸 봤는데 이 시간에 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얼른 문을 열었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아줌마가 얼른 집으로 들어와서 저랑 동생 겉옷을 입히더라고요. 제가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지금 바로 병원에 가야 한다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랐습니다. 그 시간에 대체 왜 병원에 가야 하는지요. 택시를 타고 가면서 동생은 다시 아줌마 팔에 기대서 꾸벅꾸벅 졸고 있는데 아줌마가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러시더라고요. 엄마가 사고가 났다고. 엄마가 사고가 나서 지금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있다고요. 항상 동생을 돌보느라 의젓했던 저였는데 그 순간은 덜컥 겁이 나서 저도 모르게 삐죽삐죽 눈물이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되는 거냐고, 우리 엄마 죽는 거냐고 하면서요. 아줌마는 제 물음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제 손을 꼭 붙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택시기사님도 거울로 저희를 힐끗 쳐다보시곤 혀를 끌끌 차시고는 속도를 좀 더 내기 시작했어요. 주인집 아주머니가 잠에 든 동생을 들쳐업고 제 손을 붙들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 병원의 소독약 냄새와 바쁘게 움직이는 의사 선생님들, 이런 것들이 벌써 20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수술실 앞에 저희 엄마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써있고 수술실 앞엔 이미 어렸을 때 얼굴만 봤었던 이모랑 이모부가 와 있더라고요. 저희를 병원까지 데려다 주신 주인집 아주머니는 이모한테 저희를 맡기고 가셨고요. 동생은 제 속도 모르고 수술실의 의자에서 새근새근 잠을 자는데 전 왜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엄마가 나오지 않는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는지도 모르겠더라고요. 혹시라도 물어봤다가 좋지 않은 대답을 들을까봐 무섭기도 하고 아까 택시에서 주인집 아줌마가 그랬던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으고 뭐 하느님 부처님 알고 있는 신들을 죄다 찾으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엄마가 오늘까지 사는 사람이고 내가 100살까지 사는 사람이면 내 목숨 절반을 떼어가지고 엄마한테 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좀 살려주세요 하고요. 몇 번을 그렇게 빌었는데도 결국 엄만 제 기도를 듣지 못하고 나오셨습니다. 맨날 힘들어가지고 인상을 쓰고 다니던 엄마가 세상 편안한 얼굴로 누워있는데 죽었단 것이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엄마 손을 붙잡으면 엄마가 제 손을 꽉 붙들어줘야 되는데 툭 하고 힘없이 떨어지는 게 엄마 손을 붙들고 안 놓으려고 하는 걸 보고 동생도 깨어나서 그제서야 상황을 알고 엄마를 흔들고 엉엉 울기 시작하고 이모랑 이모부가 저희를 겨우 떼어 놓고요. 초등학교 5학년 동생이 2학년, 상복을 입고 있는 것도 웃기는 나이였죠. 이모랑 이모부가 계셔서 참 다행이었습니다. 동생은 엄마가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다시는 못 돌아온다는 걸 알고는 몇 번이나 울고 까무러치고를 반복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슬프면 눈물도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전 그 어린 나이에 그걸 알아버렸어요. 우는데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목소리가 뚝 끊기고 우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이제 동생이랑 난 어떻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만 들고요. 엄마의 몇 안 되는 지인들은 장례식장에 오셔서 그런 저와 동생을 보고 저 어린 것들은 어쩌냐고 혀만 끌끌 차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들이 봤을 땐 엄마를 잃은 슬픔보다 남긴 것 하나 없는 엄마 밑에서 자란 어린애들의 생존이 먼저 걱정되셨을 거예요. 소희야, 너 이모랑 같이 살래? 너 이모 딸 할래? 이모가 소희 엄마 해줄까? 장례식 마지막 날 이모께선 절 조용히 따로 부르셨어요. 한참 저를 들여다보시던 이모는 저를 앉혀놓고 그러시더라고요. 너 이모랑 같이 살 거냐고, 이모 딸 할 거냐고요. 처음엔 그게 무슨 소리인가 했어요. 저도 엄마한테 들은 얘기지만 이모는 자식이 없거든요. 있긴 있었죠. 몇 해 전에 백혈병으로 사촌 언니를 떠나보내고 나서 거의 넋을 놓고 사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런 이모가 저한테 엄마를 해주겠다는 얘기가 얼마나 무서운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당장 동생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던 저였으니까 이모 얘기가 그냥 지푸라기 같은 느낌이었죠. 지우는요? 이모 지우도 같이 데리고 갈 거죠? 지우 데리고 가면 이모랑 살게요. 왜 지우는 데리고 가겠다는 얘기를 안 하냐고, 동생도 데리고 가라고. 이모는 한참을 고민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날이라 사람도 안 오는 장례식장에서 이모는 이모부와 한참을 얘기를 했어요. 지쳐서 잠에 들었다 깼다 했는데 그때마다 이모는 이모부와 언성을 높이고 있었고 두 분 사이에서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 모르겠지만 결국 장례식이 끝나고 저와 동생은 얼마 되지도 않는 짐을 정리해서 이모와 이모부가 살던 집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전 사촌 언니가 살던 2층 방을 쓰게 됐고 동생은 1층에 있던 작은 방을 썼어요. 마음씨 좋은 이모와 이모부가 저희 동생을 거둬주신 덕에 이젠 걱정 없이 잘 지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만 생각했죠. 앞으로 넌 소희가 아니야. 복자야. 김복자. 알겠지? 누가 너한테 이름 뭐냐고 물어보면 복자라고 대답하는 거야. 이모가 너한테 엄마 해준다고 그랬잖아. 넌 앞으로 엄마 딸 김복자로 사는 거야. 무슨 얘긴지 알겠어? 이 집에서 소희가 아니라 복자로 사는 거야. 이모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모는 절 붙들고 이해하지 못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소희가 아닌 복자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는 얘기요. 이모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건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은 몸이 약해서 촌스러운 이름으로 지어주면 오래 산다고 어디 절에 가서 스님한테 받아왔던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사촌언니의 이름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제 어깨를 붙잡고 흔들면서 대답을 강요하는 이모에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이후로 이모가 절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오갈 데 없는 죽은 여동생의 자식을 보듬어 주겠다는 느낌이 아니라 누가 봐도 병으로 잃어버린 본인의 딸을 저로 대체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으니까요. 처음엔 설마 했어요. 절 아끼는 마음에 정말 딸같이 생각하시는 마음에 그러시는 걸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모는 나를 통해 죽은 딸을 보고 싶어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이모에게 엄마 하고 부르니까 처음엔 왜 이모 보고 엄마라고 부르냐, 우리 엄만 따로 있지 않냐 하던 남동생이 저를 따라 자연스럽게 엄마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녁을 먹던 중 남동생이 학부모 상담 얘기를 꺼냈던 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이번 주에 학교에서 학부모 상담 있다고 그랬는데 담임 선생님이랑 통화해봐야 한다고 그랬어요, 엄마. 뭐? 너 지금 뭐라 그랬어? 엄마? 누가 너한테 엄마라고 부르래? 내가 너한테 엄마한테 불러도 된다고 언제 그랬어? 네가 뭔데 나한테 엄마라고 불러? 누가 네 엄마야? 정색하고 숟가락을 내려놓는 이모가 남동생을 째려봤고 남동생은 밥을 먹다 말고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모는 갑자기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서 남동생의 어깨를 밀치고 네가 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냐? 네가 내 아들도 아닌데 왜 나한테 엄마라고 부르냐? 화를 내기 시작했고 이모부는 그런 이모에게 그만 좀 하라고 너희 빨리 방으로 들어가라고 이모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죠. 깜짝 놀란 남동생의 손을 잡고 얼른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놀란 남동생이 방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을 쏟기 시작했어요. 왜 누나는 이모 보고 엄마라고 불러도 되는데 자기는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냐고 하면서요. 그때 알았습니다. 이모는 제가 아니라 그냥 죽은 딸의 빈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딸이 필요했다는 것을요. 이모부가 겨우 말려서 진정한 이모는 남동생을 붙잡고 다시는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죠. 그 이후에도 이모의 이상한 집착은 계속됐습니다. 전 사촌언니가 다니던 중학교에 입학을 하고 사촌언니가 입던 교복을 그대로 물려받아 입고 언니가 쓰던 물건들을 그대로 썼어요. 그야말로 죽은 사람의 자리를 그대로 대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좋아하지도 않는 음식을 해주시면서 너 이거 좋아했잖아, 너 이거 잘 먹었잖아 이런 얘기를 하실 때마다 먹지도 못하는 음식들을 꾸역꾸역 삼켰죠.
혹시라도 이거 못 먹는다고, 이거 안 좋아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면 이모의 기분을 상하기라도 하는 날엔 다른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불같이 화를 내고 심지어 제 뺨을 올려붙이기도 했어요. 복자는 안 그래. 복자는 안 그런다고. 너 왜 그렇게 굴어? 복자야, 너 왜 엄마 말을 이렇게 안 듣는 거야? 너 안 이랬잖아, 응? 엄마한테 왜 이러는 거야?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모의 심기를 거르지 않기 위해서 죽은 언니의 흉내를 내는 것 같았습니다. 나 혼자만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저도 남동생도 조용히 살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자 하고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이모부의 사업이 기울어지면서 상황은 또 달라졌어요. 제가 복자라는 이름으로 산 지 1년 정도 되던 때였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이 다들 어려웠던 때였고 아파트에서 살던 저희도 주택으로 이사를 갔었죠. 이모는 저와 동생을 불러놓고 그러더라고요. 남동생이 다른 곳으로 가야 할 것 같다고요. 제가 눈을 휘둥그레 뜨고 절대 안 된다고, 제가 이 집에 들어올 때 둘이 같이 지낼 수 있게 약속하시지 않았냐고 그랬죠. 지우,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지낼 거야. 지우가 운동을 잘하잖아. 운동 쪽으로 잘 키워주는 학교가 있어서 그쪽으로 전학 보내려고 이모랑 이모부가 많이 알아봤어. 너도 알겠지만 이모부 사업이 많이 어려워져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도 2명을 다 책임지긴 어렵고, 많이 생각해서 2사람한테 다 도움이 되는 쪽으로 많이 고민하고 결정한 거야. 복자, 너도 동생 잘 되는 거 막고 싶지 않을 거 아니니? 어디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2달에 한 번씩은 얼굴 보고 지낼 수 있고 연락도 하고 지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어. 싫어요. 아무리 그래도 누나랑 떨어져서 지내기 싫다고요. 누나, 나 싫어. 울고불고 저를 붙들고 떨어지지 않으려는 남동생을 보고 이모는 왜 그렇게 철없이 구냐고, 거기 가서도 이렇게 천덕꾸러기처럼 행동할 거냐고 하면서 저희 2사람을 거의 반강제로 뜯어놨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남동생과 헤어질 거라고는 상상을 해본 적도 없었으니까 저도 뭐에 얻어맞은 것처럼 발버둥을 치고 반항을 했죠. 언제 저렇게 준비를 해놨나 싶었는진 몰랐는데 남동생 짐을 싹 싸놓고 누군지도 모르는데 차에다 남동생을 태워가지고 그렇게 보내버렸죠. 제가 울면서 남동생을 어디로 보냈냐고 그것만 이야기해달라고 엉엉 울고 무릎을 꿇고 빌고 하란 대로 다 할 테니까 남동생 어디로 갔는지 말만이라도 해달라고, 그러니 그땐 저한테 부자인 육촌 친척한테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었죠. 네가 엄마 말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면 언제든지 얼굴 볼 수 있게 해주겠다면서요.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동생이 떠난 이후에 이 집에 동생의 흔적은 단 하나도 없이 깔끔하게 지워졌어요. 제게 남은 동생의 흔적이라곤 어린 시절에 동생이 학교에서 엄마와 절 주겠다고 만들어가지고 들고 왔던 지점토 목걸이, 그거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매일같이 그 목걸이를 쥐고 눈물을 쏟다가 잠에 들었던 것 같아요. 사진 한 장 제대로 못 남겨놓은 게 그렇게 후회스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 저 이번에 시험 잘 봤는데 지우 만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만나게 안 해주셔도 괜찮으니까 지우 잘 지내고 있는지 전화 통화라도 한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저 동생이라고 걔 하나밖에 없는데 걔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면 저 정말 죽어요. 네? 지우? 그게 누구야? 너한테 동생이 어딨다고 그래? 우리 딸 성적 잘 맞았으니까 오늘은 저녁에 우리 딸 좋아하는 갈비찜이라도 해야겠다. 얼른 손 씻고 와. 저녁 준비해야지. 하지만 언제든 만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남동생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에 네가 공부를 잘하면,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여러 핑계로 연락을 막았던 것이 몇 개월이 지났고 시키는 대로 뭐든 다 했었죠. 성적표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동생의 안부를 묻는 제 말에 이모는 네가 동생이 어디 있냐며 아예 모른 척을 해버리시는 게 아니겠습니까? 왜 그 말을 아무런 의심도 없이 믿었는지,
내 동생 어디 있냐고, 내 동생 내놓으라고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이모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지우 만날 수 있게 해준다고 했잖아. 누가 이모야? 내가 엄마야, 복자야. 내가 네 엄마라고, 어? 이 배응망덕한 년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너 아직도 어떻게 나한테 이모 소리를 할 수 있어? 그깟 동생이 뭐라고? 내가 널 얼마나 열심히 키웠는데 아직도 이모 소리를 할 수가 있냐고. 너 동생 없어. 없다고. 너 내 딸 복자라고. 누가 엄마야? 누가 복자냐고. 나 소희야. 이모 미쳤어. 이모 딸 죽었다고. 제발 그만 좀 해. 이모는 네가 이 집을 나갈 수 있을 것 같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고 무서운 얼굴로 저한테 다가왔습니다. 그때 일을 마치고 돌아온 이모부가 그 광경을 보고 겨우 이모를 뜯어 말렸어요. 결국 이모는 이 일로 이모부와 이혼을 하고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됐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집에 들어간 것이 가장 큰 실수였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모의 장단에 맞춰주며 딸의 흉내를 내고 다시 딸이 생겼다는 헛된 꿈을 부풀려 줬으니까요. 이모의 입원 수속을 마치고 이모부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지우는 대체 어디로 보낸 거냐고요. 그제서야 지우가 육촌 친척이 아닌 고아원으로 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미안하다고, 이렇게 된 마당에 나도 널 책임질 수 없다고, 어디 가서 집이라도 얻어 살라고 보증금에 보태라며 돈을 쥐어주신 이모부에게 제대로 인사를 하지도 못하고 미친 듯이 동생이 갔다는 고아원을 찾아갔지만 이미 동생은 다른 가정으로 입양이 되어 행방을 알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세상에 하나밖에 남지 않은 혈육을 영영 잃어버렸다는 슬픔에 길바닥에 주저앉아 세상이 떠나가라 울었습니다. 복자야, 너만 진학표 제출 안 했어. 대학 안 갈 거니? 선생님, 전 대학 진학 안 하려고요. 졸업하고 바로 취업할 거예요. 죄송해요. 당장 오갈 데가 없어져서 그렇게 혼자 고시원을 얻어서 고등학교를 마쳤습니다. 동생을 잃고 난 이후엔 살아갈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때부턴 어떻게든지 돈을 벌어서 하루라도 빨리 동생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죠. 진학반이었지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졸업 후에 바로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라도 이모가 저를 찾을까 싶어서 원래 살고 있었던 곳과는 조금 떨어진 곳에 있었던 공장에 사무직 격리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살고 있던 고시원을 정리하고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차곡차곡 돈을 모았죠. 이제는 기억 속에 동생 얼굴도 흐릿해지고 있지만 힘들 때마다 동생이 만들어준 목걸이를 꼭 주면서 어떻게 동생을 찾아야 할지 감도 안 오지만 언젠가 내가 꼭 동생을 찾아가지고 옛날처럼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의 모습을 꼭 다시 되찾아야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힘든 날들을 버텼습니다. 복자야, 너는 나이답지 않게 보면 얼굴에 그늘이 있는 것 같다. 젊은 날에 그렇게 죽어라 일만 하면 무슨 재미야. 집에 뭐 빚이라도 크게 졌어? 휴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돈으로 받아가고 나가서 가족도 만나고 친구들도 만나고 좀 해. 옆에서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 타지에 와서 친구도 없고 사정이 있어서 가족들이랑 떨어져서 살고 있거든. 기숙사에 혼자 있어봤자 할 것도 없고 그 시간에 일하면 다 돈인데 젊을 때 일해야지 언제 하겠어. 사무직 직원인데 기숙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도 했고 맨날 자진해서 야근을 했어요. 그때는 뭐 친구를 사귀어야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그냥 일이라도 죽어라 하지 않으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뭐라도 몰두할 게 필요했어서 더 매달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그 시간에 근무하던 생산직 직원들과 자연스럽게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은 공장의 시설 담당 직원이었는데 사무실에 제가 항상 가장 늦게까지 남아있다 보니까 문단속을 할 줄 몰라서 몇 번 도움을 받아서 안면을 트고 늦은 시간까지 여직원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걱정이 된다면서 나중에 나의 제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고 하더라고요.
그게 호감 표시인 줄도 모르고 매번 꾸벅꾸벅 인사만 하고 기숙사로 들어갔는데 언제는 한번 퇴근하고 같이 밥을 먹자고. 처음엔 회사에서 직원들이랑 친하게 지낼 생각도 없고 하니까 정중하게 거절하려고 했었는데 남편이 딱 그래요. 어렸을 때 남동생 잃어버려서 찾고 있다면서요. 우리 형이 기자인데 내가 뭐 좀 도와줄 수 있을까 하고요. 밥이나 한 끼 먹으면서 무슨 사연인지 드러나 볼게요. 회사에서도 친한 친구 두어 명한테만 얘기를 했었는데 전 회사가 그렇게 소문이 빠른 곳인 줄 몰랐어요. 가족들이랑 사정이 있어서 떨어져서 살고 있다는 얘기에 꼬치꼬치 캐묻길래 같이 일하던 친구들에게만 얘기를 했던 것이 벌써 여기까지 소문이 났구나 싶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발길이 딱 멈추더라고요. 벌써 몇 해를 찾았는데도 머리카락조차도 안 보이는 동생을 이 사람이 어떻게 찾아줄 수 있을까 싶으면서도 혹시나 싶어서 그렇게 밥을 먹게 됐고요. 뭐 밥을 먹으면서 알고 보니 기자라고 해봤자 지방신문사에 이제 막 들어간 문화부 기자더라고요. 도움을 준다는 핑계로 끈질기게 쫓아다녔어요. 뭐 이름도 알아가고 엄마 이름이며 이모 이름이며 이것저것 받아가기도 했고요. 사회초년생이라 순진했었죠. 사진이라도 있었으면 금방 찾았을 텐데 이름이랑 나이만 알고 찾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완전히 사막에서 모래 아래 글씨 써놓고 찾아봐라 하면 어떻게 찾을 거야. 그래도 동생이 고아원 쪽에다가 연락을 해본다고 그랬다니까. 이게 일반인이 연락을 하는 거랑 기자랑 연락을 해주는 거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몇 시에 퇴근해? 동생을 찾아준다는 핑계로 매일같이 만나다 보니까 가까워지기도 엄청 가까워졌죠. 회사 사람들 사이에선 이미 사귀는 사이라고 결혼할 사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제가 진짜 남편을 사랑했었는지 그것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마음도 잘 모르겠어요. 평생 누군가에게 제대로 의지해 본 적이 없이 살다 보니까 선뜻 나서서 저를 도와주겠다는 그 마음이 고마워서 더 쉽게 마음이 넘어갔던 것 같아요. 내가 당신 어떻게 해서든 동생 찾게 도와주겠다고, 당신 동생 만났을 때 제대로 가정 꾸리고 살고 있어야 동생 앞에서도 면이 서지 않겠냐고, 동생도 그래야 마음 편하지 않겠냐고 그 얘기에 홀라당 넘어갔죠. 20대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던 때 그렇게 콕 깨어서 시집을 가게 됐습니다. 그땐 남편이 제 인생의 구원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제 인생에 또 한 번 찾아온 시련이라곤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도련님, 신문사에서 알아보신다고 했던 건 혹시 아직이에요? 고아원 쪽에서 연락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던 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혹시 신문에 전당 같은 거라도 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요. 그래도 신문 보는 사람이 꽤 있으니까 사진은 없어도 나이랑 인상착의 같은 것만 적어둬도 그거 보고 연락을 주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형수님, 신문 전단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뭐 형수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면 제가 가서 얘기는 한번 해볼게요. 그런데 이것도 광고를 내겠다는 사람이 워낙 밀려가지고 아시잖아요. 신문 지면이라는 게 부르는 게 돈이라서요.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동생을 찾기 위한 노력은 끝도 없었습니다. 홀어머니 모시고 사는 남편의 형편도 여유롭지 않았고 결혼식이며 신혼살림 꾸리는데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꽤나 많이 들어갔어요. 그 와중에도 동생을 찾기 위해서 시동생을 통해 신문 지면 광고를 해보겠다는 등 전단지를 만들어 보겠다는 등 모아둔 돈을 많이도 까먹었고요. 그 사이에 연년생으로 애가 벌써 둘이나 생겼죠. 감감무소식인 동생만을 신경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요. 여보, 다음 달부터 나 출산휴가 들어가야 되는데 당신 특근이라도 조금 늘릴 수 있을까? 지원금 들어오는 거 빼고 대출금 갚고 나면 이대로면 생활비도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주말 근무라도 좀 늘려달라고 미리 반장님한테 얘기라도 좀 해놔야 되지 않겠어? 뭐하러 그래? 당신 모아둔 돈 있잖아. 그 돈 뒀다 뭐하려고. 일도 쉬는데 집에서 계속 놀면서 내가 벌어다 준 돈 까먹을 생각이었어? 나도 허리 아파서 지난주에 병원 다녀왔어. 내가 무슨 일하는 기계도 아니고 이번 달은 특근 못해. 당신 통장에서 뺏었어. 뭐?
지난달 대출금도 내 통장에서 뺏어냈잖아. 지난달 월급도 절반밖에 안 들어왔는데 그 돈은 대체 어디 나간 건데? 이번 달 급여는 제대로 들어오는 게 맞아? 당신 급여 명세서 좀 가지고 와봐. 출근 일수는 그대로인데 월급이 반토막이 나는 게 말이 안 되잖아. 애가 둘이야. 보통 사람은 이 돈으로 생활 못 한다고. 야, 넌 네 동생 찾을 땐 그 큰 돈을 척척 잘도 쓰더니 네 자식 키우는 돈은 아깝고 그러냐? 우리 엄마는 예전에 나랑 내 동생 키울 때 한 달에 지금 내 월급 반에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잘만 키웠어. 집에서 일도 안 하고 애만 보고 있는 게 무슨 바가지를 긁고 싶어서 월급 명세서를 가져오라 말아야. 진짜 밥맛 떨어지게. 야, 됐어. 네가 낳아놓고 무슨. 이래서 애 낳기 전에 결혼 생각 잘 하라는 말이 있나 봅니다. 어떻게든지 책임지고 동생 찾는 일을 도와주겠다던 남편이 저와 자기 자식들조차 제대로 책임지지 못하는 모습에 기가 막히기만 하더군요. 남편 한 달 월급 빤히 얼마 들어오는지 알고 있는데 통장에 꽂히는 돈이 어느 순간부터 들쭉날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체 어디로 이 돈이 새는지도 모르겠고 급여 명세서를 가지고 와봐라 하면 왜 이렇게 바가지를 긁냐 잔소리를 하냐 버럭 화를 내면서 자리를 뜨기 일쑤였고 저는 또 제 힘으로 그걸 수습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결혼 전에 회사 생활을 하면서 벌어놓고 모아둔 돈도 그렇게 가정을 내팽개치기 시작한 남편 덕분에 서서히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월급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줄줄 새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되고 전 다시 한번 더 인생을 통으로 부정당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집에서 정신없이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데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 남편 이름 앞으로 은행에서 온 등기 우편이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받아야 하는 우편이라는 얘기를 했지만 어쩐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집배원에게 남편 지금 안방에서 샤워 중이라 제가 대신 수령을 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얼른 우편물을 챙겨 들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은행에서 온 우편물이라 느낌이 세야 하더라고요. 본인 외에 개봉 금지라고 써져 있는 우편물을 얼른 열어봤죠. 남편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어마어마한 대출금이 연체되었다는 내용. 처음엔 믿기지 않아 몇 번이나 확인을 해봤습니다. 몇 번을 확인해도 내용은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당신 이거 뭐야? 나 몰래 대체 이 큰 돈을 어디다 쓰려고 대출을 받은 거야? 어? 이거 말고 또 다른 대출도 있어?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닌 거냐고? 이게 그러니까 영신이가 신도시에 투자하면 3배 아니 4배는 불어날 거라고 해서 빚을 져서라도 지금 들어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게 발표만 나면 불어나는 건 금방이라고 했거든. 일단 조금만 더 기다리면.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들었던 얘기는 청천벽력과도 같았습니다. 시동생이 준 투자 정보를 믿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투자를 했답니다. 애들은 옆에서 정신없이 울고 있는데 남편은 아파트 담보대출까지 받아놓은 상태지. 대체 이렇게 일을 벌여놓고 어떻게 수습을 하라는 건지 진짜 혀를 탁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그 투자가 성공으로 끝났더라면 제가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는 일도 없었겠죠. 딱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된다던 남편. 시동생은 신문사를 관두고 잠수를 탔고 번호까지 바꾸고 잠적해버린 시동생에게 몇 번이나 전화를 걸었더니 욕을 하고 뛰쳐나간 남편은 저와 어린 자식들을 놔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경찰관을 통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아이들을 끌어안고 베개에 얼굴을 파묻고 비명을 질렀어요. 그냥 이대로 애들을 끌어안고 어디 가서 죽어버려야 하나.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더 떨어질 곳도 없이 엉망진창인가. 대체 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잘못된 건가. 뭘 어디서부터 수습을 해야 하는 걸까 하고요. 남편이 남겨준 것은 오로지 빚 뿐이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살던 집은 그대로 날아가 버렸고 상속 포기를 하긴 했지만 알지도 못한 연대보증까지 피할 수는 없어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남편의 빚 덕분에 전 어느 은행에 가서도 돈 한 푼 빌릴 수 없는 신용불량자 신세가 되고 말았죠. 당장 어린 애들을 놔두고 어디 가서 일을 할 수도 없는 신세인데 애들 밥 먹일 돈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건 그냥 누가 죽으라고 등을 떠밀어도 이렇게 비참하진 않겠다 싶을 정도로 끔찍한 상황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볼이 쭉 패여가지고 자고 있는 애들을 보고 있으면 미안해서 눈물이 줄줄 나왔어요. 저희 엄마도 저랑 제 동생을 보면 매일같이 이렇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을까 싶고 그냥 너무 미안하고 또 미안하기만 했죠. 차라리 애들을 어디 고아원에다가 보내고 저 혼자서 어디로 조용히 사라져버릴까 이런 생각들을 매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왜 동생의 얼굴이 생각났는지 모르겠어요. 이 애들을 고아원에 데려다 주는 것이 당장 잘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엄마 없이 컸던 제가 여태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으니 이렇게 보잘것없는 엄마라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더 인생을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이 고비만 넘기고 나면 노가다를 뛰어서라도 애들을 먹여 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 사채에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당장 애들을 굶길 수는 없겠다 싶었으니까요. 미련하고 멍청한 생각이었죠. 당장 돈을 빌릴 수 있는 친구나 친척도 없었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니까 잠깐만 쓰고 애들을 어디 돌봄 서비스를 통해 맡겨놓고 일을 해서 금방 갚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한 게 잘못이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자가 얼마라고요? 제가 빌린 원금이 얼만데 말도 안 돼요. 그때 미리 이자 떼어주시는 거라고 원금도 전부 다 안 주셨잖아요. 아줌마, 이런 데서 돈 처음 빌려봐요? 그렇게 따박따박 법정이자 다 따져가면서 받을 거면 은행 가서 돈 빌리지 왜 우리한테 돈을 빌려다는 소리를 하셨을까? 하여튼 다음 달까지 돈 못 갚으면 우리는 집에서 돈 되는 거 물건이든 사람이든 다 갖다 팔아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어? 어디 도망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말고 다른 건 몰라도 돈 떼가는 사람은 전국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내가지고 받아낼 테니까. 자식도 둘이나 있더구만. 우리 애들한테 손댈 생각 하기만 해봐. 너네. 내가 가만 안 둘 거니까. 그 돈 갚으면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돈 갚는다고. 하지만 사채는 괜히 사채가 아니었어요. 벼랑 끝에 몰린 사람에게 선심을 베풀어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3개월 만에 사채 이자는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불어났고 문자로 성의 없이 날아온 이자 청구서를 보고 전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달까지 미친 듯이 불어난 이자를 감당할 방법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제서야 연락을 끊고 살았던 이모부에게까지 연락을 해봤지만 이미 번호는 바뀐 지 오래였습니다. 방 안에선 아무것도 모르고 해맑게 애들이 자기들끼리 놀고 있더라고요. 꼭 저랑 동생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이럴 때 동생이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제 신세가 비참하기만 했습니다. 돌봄 서비스를 신청해서 애들을 맡겨두고 소위 말해 간장집이라고 하죠. 일용직으로 일을 나갈 수 있는 곳은 미친 듯이 돌아다녔습니다. 일을 하는 동안에도 사채업자들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왔죠.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날짜가 다가왔지만 약속한 금액은 터무니없이 못 미치는 액수밖에 만들지 못했어요. 애들을 맡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고 일용직 업무가 매일같이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요. 혹시라도 애들한테 해코지를 할까 싶어 돌봄 교사한테 부탁해서 애들을 맡겨놓고 집에서 홀로 사채업자를 기다리는데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들이받아 버릴까 머릿속으로 5만 가지 상상을 하면서 홀로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말로만 들었지 그런 사람들 실제로 만났던 건 그때가 처음이었으니까요. 꼬깃 탄 봉투를 들고 있는 손이 달달달 떨리고 누군가 대문을 부서질 것처럼 열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생각보다 나이가 어려 보이는 남자가 건들건들거리며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눈을 똑바로 뜨고 남자를 쳐다봤죠. 눈 똑바로 뜨고 쳐다보는 거 보니까 돈 다 준비했나 보네. 어? 그러게 진작에 좀 갚았으면 서로 얼굴 보고 불편할 일 없이 얼마나 좋아요? 나도 이렇게 겁주고 하는 거 내 적성이 안 맞아요, 아줌마. 빨리 돈 받고 끝냅시다, 어? 죄송해요. 아무리 해봐도 이게 전부예요. 저희 집 다 뒤져보세요. 돈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남편도 빚만 남겨놓고 죽어버렸고 저 갖다 팔아도 돈도 안 나와요. 제가 애들 맡겨놓고 일해서 그 돈은 어떻게 해서든 갚을 테니까 제발 애들만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제가 애들은 저처럼 안 키우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애들은 저랑 동생처럼 엄마 없이 살게 안 하고 싶어서 그래요. 돈 봉투를 바닥에 내려놓고 냅다 무릎을 꿇었어요. 이 악물고 침착하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동생 얘기에 저도 모르게 왈칵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런데 동생 얘기에 저를 쳐다보는 사채업자의 눈빛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제 얘기를 듣고 있는 것 같지 않더라고요. 사채업자는 제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절 밀치고 성큼성큼 걸어가 방 한켠에 있는 찬장을 거칠게 열어 젖혔습니다. 사채업자가 제 눈앞에 내민 건 동생이 어린 시절에 만들어준 지점토 목걸이였어요. 이 목걸이 대체 어디서 났어요? 똑바로 말해요. 어디서 났냐고. 팔아도 돈도 안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헤어졌던 남동생이 만들어준 목걸이에요. 다른 건 다 줄 수 있어도 이건 못 줘요. 돌려주세요. 뭐라고요? 이 목걸이가 진짜 남동생이 만들어준 목걸이라고요? 남동생 이름이 혹시 김지우예요? 사채업자 입에서 나온 남동생의 이름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나서 사채업자의 어깨를 붙들고 당신이 우리 남동생을 어떻게 아냐고, 제 남동생 아는 사람이냐고 다급하게 물었죠. 20년을 넘게 찾아다녔는데 털끝 하나조차 찾지 못했던 남동생의 실마리를 이 사채업자한테 알게 될 줄은 꿈도 못 꿨으니까요. 혹시라도 남동생이 어렵게 살면서 돈이라도 빌린 건가 싶어서요. 그런데 사채업자는 눈물을 쏟으면서 절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죠. 저를 꽉 끌어안은 사채업자는 몇 번이나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제 얼굴을 쓸어보면서 눈물 섞인 목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바로 20여 년 전에 헤어졌던 제 동생 김지우라고요. 누나가 왜 이러고 있어? 누나가 왜 이러고 살고 있어? 나야, 소희 누나, 나라고 지우. 누나가 왜 여기서 이러고 살고 있어? 누나가 어쩌다가... 뭐? 네가 정말 지우라고? 네가 왜... 지우야, 네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살고 있어? 지우야, 네가 내 동생 지우라고? 지우야, 누나가 너를 얼마나 찾아다녔는데 네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살고 있어? 지우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20여 년 넘게 서로를 찾아다녔는데 서로가 잘 살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살고 있었는데 사채업자와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린 채무자로 만나게 됐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세월 만에 상봉한 저희 남매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열을 했어요. 거의 1시간 넘게 끌어안고 서로를 확인하고 울고불고 겨우 정신을 차렸죠. 그 목걸이 덕분에 남동생이 절 알아봤으니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습니다.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저도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남동생에게 모조리 얘기를 했어요. 이모네 집에서 잘 살고 있을 거로만 믿었는데 기가 막힌 제 얘기에 남동생은 가슴을 치며 분해하더라고요. 너야말로 고아원에서 좋은 집으로 입양 갔다고 들었는데 사채업자라니 이게 무슨 일이야, 어?
남동생은 입양 간 집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파양을 당했다고 해요. 고아원으로 다시 돌아왔지만 한번 파양당한 아이를 받아줄 수 없다면서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고아원에서 함께 지내던 형들과 지내다가 여기까지 흘러들어오게 됐다면서요. 겉보기엔 이래 보여도 사람한테 해코지를 하는 나쁜 짓은 절대로 하지 않았다고, 앞으로도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을 거라고 펑펑 울더라고요. 어릴 때나 지금이나 제 앞에서 눈물 쏟는 것이 영락없는 울보 같은 남동생인 것 같아서 이제야 잃어버린 조각을 찾은 것 같아 얼마나 다행인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연으로 동생을 다시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이것도 천운이라면 천운일까요? 평생 운이 없다고 정말 박복하다고만 생각했었는데 평생의 운을 잃어버렸던 남동생을 만나는데 다 써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군요. 누나, 이 돈은 내가 해결할게. 조카들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 같이 살자. 누나 이렇게 지내고 있는 거 내가 어떻게 보고만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너 그 일부터 관두고 와. 조카들한테 삼촌이 사채업자라고. 너 그러고 싶어? 나 내 동생 그렇게 안 키웠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런 일을 해. 지우야, 우리 진짜 다시 시작하자. 응? 아무리 좋은 형들이라도 네가 신세 진 사람이라고 해도 나 네가 그런 일 하는 꼴 못 봐. 우리 진짜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자. 깨끗하게 처음부터 다시 살자. 애들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오라고 제 빚을 다 해결해 주겠다는 동생에게 전 우선 지금 하고 있는 일부터 정리하고 오라고 딱 잘라서 얘기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세를 졌던 형들이라서 쉽게 일을 관둔다는 소리를 못하는 동생에게 조카들에게 사채업자인 삼촌이 되고 싶냐고, 나도 그런 동생을 두고 싶지 않다는 얘기를 하니까 한참을 고민하면서 시간을 좀 달라고, 누나 빚도 자기 일도 다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남동생을 보내고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좁은 집인데도 동생을 다시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렇게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난 이제 평생 가족을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을 잊지 않고 살다 보니 이런 행운이 찾아오는구나. 자고 일어나면 이 모든 게 꿈일까 싶어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아이들을 놔두고 전 밤새 동생의 목걸이를 꼭 붙잡고 제발 동생이 또 거짓말처럼 사라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딱 2주가 지나고 연락 한 통이 없던 동생이 집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처음 보는 삼촌을 보고 누구냐고 물었고 남동생은 아이들을 보자마자 또 눈물이 글썽글썽해선 삼촌이라고, 너희들 평생 슈퍼맨처럼 지켜줄 삼촌이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꼭 끌어안아 줬습니다. 누나 말대로 나 다 정리하고 돌아왔어. 형들한테 누나 다시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 하지 말고 똑바로 잘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 그동안 너무 많이 돌아왔다. 너무 많이 고생했어, 누나도.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 응? 고생한 만큼 이제부터 잘 살면 되잖아. 우리 인생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잘 살면 되잖아. 그래, 우리 인생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이제부터 잘 살아보자, 지우야. 누나가 지우 다시는 안 잃어버릴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동생 지우. 누나가 이제 다시는 안 잃어버리고 평생 옆에 있을 테니까 우리 다시 일어나 보자. 다시 잘 살아보자. 동생과 아이들과 꼭 끌어안고 저희는 그렇게 새 출발을 다짐했어요.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은 애들과 함께 동생 집으로 들어와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동생이 모아놨던 돈으로 조그만 식당 오픈을 준비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엄마가 좌판을 깔고 장사를 하던 그 시절부터 다시 시작해보자는 마음으로요. 복자라는 이름도 다시 원래대로 개명 신청을 하고 제 이름을 다시 찾으려고 해요. 저희 남매가 다시 만났으니 하늘에 계신 엄마도 이젠 조금 마음 편히 저희를 지켜보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저희 두 사람 정말 먼 길을 돌아왔네요.
고생도 많이 하고 내 팔자는 왜 이러나 원망도 많이 했었는데요. 결국 지금 이 순간 제 곁에 있는 동생과 두 아이들을 보니 힘든 순간 죽지 않고 살아있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죽을 만큼 힘든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 순간 조금만 버티고 살아보면 그래도 이렇게 빛을 보는 날이 있다는 걸 꼭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젠 저희 남매 인생에서 따뜻한 햇살만 가득하길, 서로가 없었던 날들만큼 앞으로는 서로 잘 의지하면서 살아가길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연을 듣고 계신 저만큼이나 괴롭고 힘든 날들을 보내고 계신 이름 모를 많은 분들에게 이젠 제 힘을 나눠드린다는 마음으로 사연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소개를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경기도 수원에 살고 있는 딸아이를 키우는 엄마이자 글 쓰는 게 어색한 40대 여자라고 하면 될까요? 뭐라고 해도 조금 어색하네요. 전 최근 이 사연 채널에 맞들린 이후 이곳의 사연들을 듣고 남편과 수다를 떠는 게 낙입니다. 지금도 눈보라가 치는 창밖을 바라보며 사연을 듣고 있는데요. 사연자님의 마음에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실제 사연들이라 그런지 덩달아 저도 화가 났다, 울었다, 감정을 폭발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원래 전 드라마 광이었는데 이렇게 사연 채널을 좋아하게 된 이후로 드라마를 끊었어요. 사연 듣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더라고요. 아무쪼록 오늘 제가 직접 작성해 보겠다 하는 마음으로 펜을 들었네요. 나름의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들었는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제가 시댁과 꽤나 큰 갈등을 겪고 시댁을 초토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굳이 남들에게 전해야 하나 하는 데는 조금 고민이 있긴 했지만 남편이 우선 적극적으로 써보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스트레스를 풀어내라고 권하더라고요. 시댁으로 인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던 만큼 아마 전 오늘 풀어낼 얘기가 상당히 많을 듯 싶습니다. 그래도 인생 선배님들이라면 충분히 공감해 주실 것 같아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해 볼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전 시댁에서 약 7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처음부터 시댁에서 산 건 아니었습니다. 의외라고 생각되시겠지만 처음 결혼을 하고 난 후엔 독립해서 신혼생활을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일단 여기엔 저희 친정엄마의 영향이 컸는데요. 저희 친정엄마는 본인이 시집살이를 많이 당했던지라 무조건 신혼생활은 부부끼리 하는 것이라는 지론이 강하신 분이거든요. 시어머니가 부부 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려고 하면 그걸 어떻게 현명하게 쳐내야 하는지 그런 것들을 결혼 전 저에게 알려주시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 역시 남편과 결혼을 하고 난 후엔 단란한 가정을 꾸렸어요. 요즘은 불임 부부들도 많다고 하던데 우리 딸도 당시 어렵지 않게 임신을 했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러다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지병이 심해지시면서 혼자 사시는 것에 불편을 겪기 시작하셨어요.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병으로 보내고 유독 적적해 하셨는데 사시는 지역이 워낙에 시골인지라 저희가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진 시어머니에게 상당히 잘 해주시던 분이었고 그래서인지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몇 달간 무척 힘들어 하셨어요. 거기다 지병이 있으니 병원도 들리셔야 하는데 워낙 시골인지라 병원 시설은 열악했고요. 아유, 너무 힘들구나. 미안하다. 매일 전화해서 앓는 소리만 해서. 근데 니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싶어서 말이야. 그러던 차에 시어머니께선 저희에게 애걸하듯 부탁을 하셨고 남편이 장남인지라 그걸 뿌리치지 못했답니다. 여보, 미안한데 우리 어머니 저대로 두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 아버지 보낸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나도 마음이 싱숭생숭한데 엄마까지 혹여나 가시면 어쩌나 걱정도 되고 나도 나이가 먹으니까 갑자기 철이 드나 봐. 당신 있잖아. 만약에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아준다면 단 1년만이라도 그래주면 내가 평생 잘할게. 응? 남편은 아예 평생을 모시고 살자는 얘기는 아니고 시어머니가 좋아질 때까지 딱 1년 정도만 같이 살자고 절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전 바로 수긍의 대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딸 교육차 여기로 이사 온 것이었거든요. 어머님은 시골에 사시는데 우리 딸 교육은 다 버려두고 갈 순 없잖아. 나도 당신도 여기 직장 있는데? 그건 내가 어머니랑 얘기해 봤는데 어머니가 우리 집 근처에 조금 큰 집을 혼자 찾아보신 게 있으셨나 봐. 당신도 우리 딸도 커가겠다. 방 더 있는 집으로 이사하고 싶어 했잖아. 이참에 어머니 모시고 큰 집에 살아보는 걸 어때? 돈은 어머니가 대주신대. 아버지 유산 있잖아. 그걸 여기에 쓰실 건가 봐. 시어머니에겐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있었는데 그것으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유, 난 모르겠어. 같이 사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어머님이 나한테 살갑게 구는 성격도 아니시고 우리 딸도 할머니는 어려워하는데 아니 근데 어머님이 집을 혼자 알아보셨다고? 우리가 알았다고 한 것도 아닌데? 남편의 말에 순간 전 날카로워졌어요. 시어머니는 이미 자신이 같이 살 집을 이미 알아본 뒤였고 남편에게 어느 정도 언지를 다 해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음날 작정한 듯 저에게까지 전화를 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이땐 저도 무슨 수가 없겠더라고요. 애미야, 네가 탐탁치 않겠지만 아유 나도 요즘 허리며 뭐며 안 아픈 곳이 없어. 어떻게 안 되겠니? 내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사실 전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 일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희 시어머니 성격을 여기서 잠깐 설명드리면 우선 결코 저에게 고분고분 대하시는 법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장남인 아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 나머지 저와 결혼하는 거에 대해선 반대가 많으셨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이고 전 그 옆에 병원의 간호사였는데 의사도 아닌 간호사 따위에게 장가를 들어야 하냐며 저 들으라 소리를 치기도 하셨고요. 남편은 중간에서 말 못하게 진땀을 빼며 그런 어머니를 말리려 들었고요. 그땐 참 서글프더라고요. 나도 우리 엄마 아빠의 귀한 자식인데 간호사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런 말을 들어야 하니까요. 아가씨, 우리 승재 내가 얼마나 귀하게 키웠는지 알아? 난 의사나 교수 아니면 우리 아들 장가 보낼 생각도 안 했어. 솔직히 말이야. 동네에서도 얘가 난 놈으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유명했거든. 얘는 대통령 딸이나 국회의원 딸 정도는 되는 곳에 장가 가야 한다고 다들 난리였다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 얘 고모들도 그렇고 얼마나 아까워하는지 몰라. 그래도 내가 아가씨 인성 하나 보고 우리 아들 내조자라고 차분하겠다 싶어서 허락하는 거야. 결혼한다니 허락은 하지만 알아둘 건 알아두라고. 기분 나빠서 그것도 우리 아들한테 화풀이 하지 말고. 시어머니는 대뜸 저를 처음 만나는 날에 이런 말씀을 하셔서 무척이나 당황하게 했습니다. 전 친구들에게 들은 고부 갈등 얘기가 생각이 나서 그냥 결혼을 확 접어버릴까 생각했고요. 하지만 남편의 적극적인 설득과 구애로 결혼은 그대로 이어졌어요. 남편의 어머니가 시골에 사시니까 그닥 얼굴 마주칠 일은 별로 없겠다는 낙관적인 계산도 있었고요. 괜찮아. 별일 없을 거야. 일단 남편만 믿고 결혼하지 뭐. 결혼식장에 들어설 때까지도 전 제 마음을 추스리기 위해 꽤나 노력했습니다. 친구들과 친정 어머니의 걱정 어린 시선도 애써 무시하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죠. 그날은 시어머니와 함께 살 집을 구해 그곳에서 산 지 일주일도 채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발언들이 하나씩 거슬리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이날은 잔소리가 폭탄처럼 떨어진 날이었죠. 저는 아이 키우랴 새롭게 시작한 사업에 뛰어들어 일하랴 너무너무 정신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제 마음은 단 하나도 헤아려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때부터 섭섭함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애미야, 너는 어쩜 애 키운다는 여자가 세탁을 이 모양으로 하냐. 손빨래 할 건 따로 분리해서 놔둬야지. 우리의 속옷은 무조건 내가 빨래비누로 손빨래 했어.
너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네, 어머님, 제가 그러려고 했는데 요즘 저도 사업이 바빠서요. 죄송해요. 애기 아빠 오면 분리해 놓으라고 할게요. 뭐?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빨래를 우리 애한테 시키냐, 너? 어디 남자한테 그딴 집안일을 시키고 앉아있어? 이게 뭐 얼마나 되는 양이라고? 너 사업인지 뭔지 안다고 지금 유세 부리는 거냐? 설쳐대는 거야? 내가 말했지. 여자는 그런 거 한다고 남자한테 설치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쥐 죽은 듯 내조하고 애 잘 키우면 그거 하나로 여자 인생은 끝난 거야. 어머님, 이도 저도 일하는 사람이니까 가정에서 일하는 일은 공동 책임이 있다고 봐요. 이 사람도 아이 양육하고 세탁도 해야죠. 제가 어떻게 이 모든 걸 다 하나요? 시대가 달라졌다고 봐요, 어머님. 심지어 지금은 이 사람보다 제가 더 바빠요. 당시 제 남편은 제 사업에 집중하라고 오히려 자신이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겠다며 최대한 배려해주겠다고 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분명 그걸 시어머니에게도 전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저의 오산이었던 거죠. 시어머니는 대뜸 꽥 소리를 질러대며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소리를 질러대셨고 뒤늦게 집에 기어들어온 남편이 놀라서 말리기 바빴습니다. 아유, 엄마. 왜 집사람한테 그래요? 내가 그랬잖아. 요즘 집사람이 바쁘다고. 엄마, 이런 일로 벌써부터 부딪히고 그러면 나도 이 사람도 힘들어요. 지금 집 분위기가 이게 뭐야. 아이, 참 속상하게. 당신도 엄마가 말씀하시면 그냥 들어줘. 자꾸 토달지 말고. 왜 둘이서 별것도 아닌 걸로 싸워서 이렇게 사람 속 시끄럽게 집안 분위기를 망가뜨리는 거야? 우리 딸 생각도 해줘야지. 이때 남편은 버럭거리며 자기 딴의 힘든 부분을 막 토로했는데요. 사실 중재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중재는 양쪽 입장을 들어보고 사이를 좋게 붙여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건데 남편의 말로 인해 오히려 전 더 기분이 안 좋아졌고 시어머니인 시어머니대로 잔뜩 실망해서 쿵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리셨거든요. 그 후 저와 시어머니의 고부 갈등은 점점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작아지진 않았습니다. 처음엔 서로 말도 안 하는 냉전 같은 상태가 되어 우리 딸이 눈치를 받고 그 다음엔 시어머니가 저를 쥐잡듯 들들 볶기 시작했어요. 그 잔소리들을 그대로 필터 없이 듣고 있노라면 정말 건강하던 머리털이 다 빠질 지경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콕콕 집어 명령하고 윽박을 지르시는지 뒤로 넘어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답니다. 예, 먼지 청소는 안 했니? 여기, 내가 틈새 구석구석 닦으라고 했지. 나 기관지 안 좋은 거 너 모르냐? 예, 너 화장실 락스 청소는 좀 덜 할 수 없냐? 아이고, 그놈의 냄새 때문에 내가 질식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아. 몸에도 안 좋은 락스는 왜 자꾸 뿌려대는 거야? 비누칠로 해서 깨끗이 닦으면 될걸. 오늘 반찬은 아주 쉬어서 꼬부러진 걸 내놨네. 어제 한 반찬 아니냐 이거? 내가 너한테 십첩반상을 바라지는 않지만 적어도 어제 한 반찬은 내놓지를 말아야지. 이게 뭐야? 나물이 다 시들시들해서 이건 장에 내다 팔지도 못하겠다. 처음엔 우리 딸을 생각해서 다 넘기려고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딸이 중간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딸은 밤이 되면 조용히 제 방으로 건너와서 엄마 할머니랑 안 싸우면 안 돼 하고 하며 부탁을 하곤 했어요. 딸 바보인 전 알겠다고 엄마가 할머니와 관계를 잘 풀어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을 했고요. 알겠어. 엄마가 노력해 볼게. 우리 딸 미안해. 딸에게 약속을 한지라 지키려고 무던히 노력했죠. 하지만 그러다 기어이 일이 터진 겁니다. 여기서 새로운 악당과 다름없는 신우이가 등장해서 기어이 일을 더 크게 만들었고요. 우리 어머니께서 하도 락스 청소를 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청소하는 세제를 뿌려놓고 잠시 외출을 했는데 갑자기 전화가 온 겁니다. 애미야, 아이고 나 죽겠다. 너 때문에 내가
화장실 이거 바닥에 걸려 넘어져가지고 아이고. 어머, 어머님, 금방 갈게요. 시어머니가 미끄러운 화장실 바닥에 넘어져 그대로 일어서지도 나가지도 못하고 있다는 전화였어요. 뼈가 부러진 것 같다며 아파 죽겠다고 호소를 하시는데 내심 속으로 큰일 났다 싶었죠. 얼른 집으로 가 119를 부르고 몸에 이상이 없는지 의학 장비로 찍었죠. 다행히 갈비뼈 하나가 조금 금간 것 빼고는 큰 부상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다행이에요. 저는 어머님이 크게 다치셨을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다행? 다행이긴 뭐가 다행이냐? 나 지금도 아파 죽겠어. 숨을 제대로 못 쉬겠다고. 너는 모를 거다. 이 나이 돼서 다치면 생채기도 아파 죽겠다고. 근데도 다행? 무슨 개놈의 다행? 저는 그 말이 아니고. 남편도 이 정도에 그쳐 다행이라고 하는데 혼자 난리 부르스였어요. 그 탓을 모두 부주의한 며느리 제게로 돌리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신이 그 화장실 바닥에 미끄러져서 이렇게 된 것이라고요. 개모임도 동창 모임도 못 나가게 생겼다면서 어찌나 탓을 하시던지요. 죄송해요, 어머니. 대신 제가 용돈 넉넉하게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단 진정을 하시고. 아들아,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하겠니? 지금 네가 사과를 해서 될 게 아니야. 제가 잘못한 걸 왜 네가 사과를 하니?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했더니 시어머니는 더 무시무시한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이건 차마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많이 아프시죠? 동창 모임 친구분들께는 연락해 놓을게요. 제가 죄송해요. 됐다. 입에 발린 말 듣기도 싫어. 난 네가 일부러 피누치를 한 건 아닌지 내가 넘어지길 바란 건 아닌지 그게 더 걱정스러워. 아주 잘 됐다 싶지? 네?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럼 일부러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말도 안 돼요. 아무리 속상하셔도 그렇지. 시어머니의 막말 사례가 원래도 지나치다는 건 알았지만 이런 말까지 들으니까 진절머리가 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의 대답을 하지 않고 자기 딸을 찾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나저나 우리 딸은 언제 오니? 나 아무래도 우리 딸 간호 좀 받으면서 푹 쉬어야겠어, 이참에. 내가 아주 며느리 뒤치다거리 하느라고 뼈가 삭는 줄 알았다. 이렇게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아이고 오히려 살 것 같네. 살 것 같아. 아픈 사람이었기에 망정이지 정말 참을 인자를 많이 새겨야 했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달래려 했지만 시모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끝까지 제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씀하시며 역정을 내셨죠. 덕분에 병동 사람들이 절 다 가엾게 보는 시선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시어머니가 퇴원하자 등장한 시누인 저에게 갑자기 마구 화를 내더라고요. 시누이는 처음부터 자기가 엄마를 모셔야 했다면서 저희 집에 가서 시어머니가 제대로 된 케어를 못 받아 이런 일이 생겼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기에 제가 참지를 못했네요. 뭐라고요? 아가씨, 말 너무 심하세요. 아가씨는 어머님 아프실 때 본인은 바쁘시다면서 제일 먼저 빠지려 한 사람이잖아요. 문제에서 제일 먼저 도망치려 한 사람이 지금 우리 보고 그런 말을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언제 도망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새언니는 없는 말 지어내는데 선수라니까. 엄마, 난 영원히 엄마 편이야. 나만큼 우리 엄마 생각해주는 사람이 어딨다고. 엄마, 좀 뭐라고 해봐. 새언니 왜 저래? 제가 쏘아붙이자 시누이는 그제야 얼굴을 붉히며 꽁지를 쏙 빼더라고요. 그런데도 전 화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신우가 시어머니를 집에 데려다주고 난 후에도 자꾸 되도 않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저와 같이 살게 된 이후로 길을 펴지 못하고 자꾸 저에게 맞추다 보니 속병이 났다는 겁니다.
들어보니 외려 제가 할 말을 그쪽에서 하고 있는 모양새더라고요. 그러니까 새언니, 앞으로 우리 엄마 잘 모셔요. 엄마가 나한테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전화를 해서 언니 눈치 보느라고 힘들어 죽겠단 말을 하는 줄 알아요? 우리 엄마가 성격이 드세 보여도 마음은 여려서 늘 사랑관계를 힘들어한단 말이에요. 근데 가뜩이나 며느리로 언니가 들어왔으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언니가 엄마 입장을 좀 배려해주고 미리 맞춰주면 좀 좋냐고요. 아가씨, 도대체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은 제 눈치 같은 거 안 보세요. 오히려 늘 혼나는 쪽은 저라고요. 화장실 바닥 미끄러웠던 것도 어머님이 세제로 청소하라 그래서 그대로 따라 하다가 그렇게 된 거고요. 물론 어머님께 화장실 들어갈 때 조심하라고 말도 했고요. 아이고, 이거 봐. 언니가 저렇게 바락바락 자기 할 말 다 하는데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편하겠어요? 오빠도 너무해. 오빠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 언니가 워낙에 자기 할 말 다 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이라는 건 알겠는데 그것도 사람 가려가면서 해야죠. 막말로 우리 엄만 언니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대접은 해줘야죠. 그리고 엄마가 그러는데 언니 밥 차리는 것도 귀찮아 죽어 한다고 하던데요? 찬밥 주면서 먹으라고 그런다면서요? 아가씨, 제발요. 저 어머님 찬밥 드린 적 한 번도 없어요. 찬밥 드린다고 어머님께서 가만히 있으실 분도 아니고요. 제발 제대로 된 정보나 듣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와서 사람 복장 뒤집어 놓지 말고요. 그래, 그만해 이제. 당신도 승희 너도 뭐 싸우려고 만났어? 그리고 승희, 너 왜 갑자기 와서 네 새언니한테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네가 언제부터 오빠 일에 관심이 많았다고. 됐어. 필요 없는 참견하지 말고 얼른 니네 집으로 가. 엄마는 오빠가 모시고 갈 테니까. 남편은 거의 강제로 신우이를 차에 태워 보냈습니다. 그렇게라도 안 하면 신우가 병원 앞에서 한 발자국도 안 갈 기세였거든요. 정말 싸가지를 밥에 말아먹은 태도였어요. 전 저 태도에 눈이 돌아갈 뻔했죠. 사실 저희 신우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외에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대단한 조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남자를 밥 먹듯 갈아치우는 사람이었고 외모와 재력 이 두 가지 조건으로 결혼할 사람을 판단하곤 했는데 그 눈이 지나치게 높아서 제가 애를 낳고 키우는 동안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노처녀였죠. 근데 신우는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시어머니는 그것을 무척이나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틈만 나면 우리 딸에게 걸맞은 사윗감이 나타나지를 않는다며 그 사윗감이란 가히 대단한 사람이어야 한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엔 그 신우 나이가 30 중반이 넘어갔으니 눈을 조금 낮추고 현실적으로 결혼 대상을 봐야 할 시기였는데 전 감히 이 생각을 입 밖에 비출 생각을 못했죠. 두 여장 거의 구름 위 자신들이 만든 왕국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내 생각엔 강남에 한 재산 50억 정도는 들고 있는 집이나 그도 아님 의사 정도는 되는 남자가 우리 딸한테 어울리지 않을까 싶다. 그도 아님 평범한 집이면 아유 결혼할 생각을 하지도 말어. 우리 딸이 얼마나 소원한데. 맞아 엄마. 근데 그나저나 그런 남자가 언제 나한테 오는 걸까? 아니 솔직히 못생긴 새언니 같은 사람도 오빠 만나서 결혼하는 마당에 난 왜 남편감이 안 나타나는 거냐고. 우리 딸 조금만 기다려. 아이 다 좋은 남자가 오려고 이러는 거야. 언젠가 둘이서 저를 험담하며 이런 대화를 나누는 것도 들은 적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거기에 킬킬거리며 제 딸도 저를 닮아 못생겼다고 맞장구를 치고 앉았더라고요. 정말 열이 확 받았죠. 게다가 신우는 말로는 자기 엄마를 무척이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 괜히 저를 공격하기 바빴지 막상 시어머니를 챙기지도 않았어요. 그러니 제가 저런 말을 듣고 더 화가 난 거죠. 결국 전 남편에게 이날 대판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중재다 뭐다 하면서 미적지근한 태도를 보이는 걸 참을 수가 없었거든요. 당신 아까 아가씨 말 들었지? 시어머니가 아가씨한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지
불보듯 뻔하더라. 분명 험담하고 나쁜 말만 잔뜩 늘어났겠지. 그것도 사실 아닌 정보들로. 나 시어머니 밥 새로 매일 지어드리고 틈나면 좋아하시는 반찬에 말하신 대로 집 구석구석 청소하고 손빨래하고 이것만으로도 아주 죽어나갈 것 같아. 넌 못 참아. 나도 회사 있고 키워야 할 아이가 있어. 당신이 해결해. 나 이대로면 어머니랑 못 살아. 전 이때 아주 극단적이라고 할 만큼 강하게 나갔어요. 지금 나와 이혼할 건지 아니면 분가를 할 건지 선택하라고요. 당시 그냥 남편에게 이런 선택지를 주지 않고 분가를 하면 좋았겠지만 전 운영하는 회사 사정이 무척 안 좋았고 남편 역시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어머니 용돈이다 생계비까지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나가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돈을 모아 사는 것이 나은 판국이었죠. 남편은 제 말을 듣고 상당히 당황해했어요. 제가 이토록 세게 나올지 몰랐는지 얼굴이 붉어지더니 자신이 어떻게든 시어머니를 돌려놓겠다고 하더라고요. 알았어. 당신 지금 너무 상기되었어. 내가 우리 어머니한테 잘 말해서 상황 돌려볼게. 우리 엄마도 당신한테 너무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 내가 봐도 그래. 진즉에 내가 바로 잡았어야 하는데 미안해. 주변 형들도 원래 이런 건 남자가 잘해야 한다고 하더라. 여보, 내가 잘할게. 그러니까 이혼한다 소리 하지 마. 어? 남편은 딸 생각해서라도 이혼만은 안 된다며 애원했습니다. 그리고 전 일단은 남편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봤죠. 남편은 조용히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더니 뭐라 대화를 주고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 대화는 한 며칠 정도 이어졌고요. 남편이 퇴근하고 시어머니 방으로 들어가서 어제 했던 대화를 이어가고 다음날 또 이어가고 이런 식이었어요. 어떻게 되어가는진 자세히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간간히 울먹이는 표정을 지으면서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보였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설득하려고 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싶었는지 남편은 저희 부부방으로 건너와 말하더군요. 여보, 이제 어머니가 당신 귀찮게 안 할 거야. 힘들게 안 하실 거라고. 잔소리도 줄이실 거고. 본인 밥도 당신이 바쁠 땐 직접 차리시기로 했어. 반찬 투정도 안 하실 거래. 정말? 정말 그럴 거래? 내가 다 약속 받아냈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당신 일에 집중해. 이날 남편은 뿌듯하고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저도 같이 합가에 산 지 처음으로 이날은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만큼 마음이 편안하더라고요. 앞으로 있을 시어머니의 변화를 생각하면 이제는 좀 편한 나날을 기대해도 될 것 같았습니다. 6개월 정도는 별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다른 쪽으로 관심을 돌리기로 하셨는지 몸이 다 낫자마자 간간히 소모임도 나가시고 개모임도 활발히 다니시고 하며 동네 분들과 어울리기 시작하셨죠. 그러면서 집안일이나 저쪽엔 관심을 안 두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시어머니의 그런 태도는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안도하며 더 열심히 회사 일에 정진했고 시어머니에게도 조금은 살갑게 대해드리려고 노력했네요. 저희 시어머니가 과일을 좋아하시는데 괜찮은 제철 과일 있으면 무조건 시어머니 생각부터 하며 사다 드리고 깎아놓고 나가곤 했죠. 전 이렇게 저도 변한 모습을 보였으니 시어머니에게도 어느 정도 저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전엔 그저 밉고 싫은 자기 아들에게 부족한 며느리였다면 지금은 그래도 한 가족으로 살고 있는 만큼 며느리라고 생각해 줄 거란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그 기대가 배반되었던 건 바로 시어머니의 생신날이었습니다. 예, 이거 우리 친구들 목록인데 거기 몇 명 오는지 내가 적어놨지. 많이 참석하니까 음식 준비가 중요할 거다. 대충 배달 음식, 밀키트 뭐 이런 걸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정성껏 손수 준비해 놔라. 음식은 내가 적어둔 대로 그대로 하면 돼. 어머님, 이걸요? 이걸 다 저 혼자 하라고요? 아니, 이건 절대 혼자 할 수 있는 양이 아닌데요. 가지수만 20개에 가까워요.
아니, 그럼 이걸 누구 보고 같이 하란 거냐? 아이, 설마 나보고 같이 하자고? 아유, 나는 생일 당사자야. 어머님, 어머님이 싫으시면 아가씨라도 불러주세요. 얘 좀 봐. 아, 무슨 네 아가씨를 불러? 아유, 걔 바빠. 시어머니는 A4 용지 3쪽에 달하는 음식 종류와 만드는 방법을 상세히 적어두신 목록을 전해주며 반드시 그대로 따라 만들라고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저 혼자 하나요? 아가씨라도 부르자고 하자 시어머니는 바쁜 애 부를 생각하지 말라며 엄포를 놓더군요. 걔 요즘 새 남자친구 생겨서 아주 바빠. 지금 만난 남자네 집안이 전부 의사란다. 그런 집안이니 반드시 잡아야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아무튼 걘 절대 부를 생각 말고 네 혼자 다 해봐. 아유, 요리도 실력이야. 자꾸 해야 느는다고. 응? 내가 너 이참에 요리 실력 키워줄란다. 어머님, 그래도 이건 아니에요. 전 혼자 못해요. 제가 하면 절대 끝내지도 못할 거고 맛도 엉망일 거예요. 아, 넌 왜 안 될 거란 생각부터 벌써 하는 거냐? 해보지도 않고. 계속해서 억지를 부리는 시어머니와 이때부터 전 갈등을 맞이하게 됐네요. 그리고 역시 시어머니는 이까짓 거 하나 못하냐면서 눈살을 찌푸리다. 그럼 그날 하루만 요리 도와주는 아줌마를 불러주겠다 했습니다. 그것도 마치 자신의 은혜를 베푼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에게 말해 시어머니 생신이고 뭐고 확 엎을까 하다가 참을 인자를 새기며 한번 참았습니다. 그렇게 전 시어머니 생일 당일날 꼭두 새벽부터 도와주실 아줌마를 기다리며 음식을 만들고 있었어요. 전날까지 야근을 했던 터라 무척 피곤했지만 그래도 바카스 몇 개를 비워가며 정성스레 잡채를 조물거리고 있었죠. 근데 낮 12시가 되어서도 도와주시는 분이 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네요. 어머님, 왜 안 오시죠? 설마 오는 길을 잘못 보내드린 거 아닐까요? 제가 한번 전화해 볼게요. 아이고, 사람을 뭘 불러 부르기는. 사람 돈 주고 부르는 게 돈이 얼마나 드는데. 아, 고깟 음식 내가 도와줄 테니까 그냥 해. 너는 하여튼 엄살도 참 심하다. 이깟 부엌일 뭐가 힘들다고. 네? 아니 그럼 안 불렀단 말씀이세요? 아, 그걸 왜 지금 말씀하세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자기가 불리해지니 입을 안 열더라고요. 제가 화가 난 음성으로 목소리를 높이자 자기는 친구들 맞이를 해야 한다며 딴 곳으로 가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너 음식 이거 다 해놔라. 내가 내 친구들한테 너 자랑도 할 거고 하니까 면이 서야 돼. 아, 그리고 너한테 수고비는 따로 챙겨줄 거니까 그런 걱정하지 말아라. 일단 만들어. 섭섭지 않게 챙겨줄 테니까. 이러는데 수고비 얘기에 기분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전 시어머니가 수고비를 챙겨줄 거란 기대는 일체 하지 않았어요. 설사 준다고 해도 겨우 5만 원 주고 입을 싹 씻을 양반이었죠. 수고비를 바란 게 아니고 도와주실 분을 바란 건데 그때 심정은 정말이지 화가 머리 끝까지 솟아서 이대로 나가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들어오시고 저를 아는 체하며 분위기가 풀어지자 저도 화를 누그러뜨리게 됐고요. 시어머니도 제 눈치를 보더니 저를 데리고 다니며 며느리가 음식을 만들었다며 신나선 자랑을 막 하시더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나한테 끔찍하게 잘하는지 몰라. 얘가 아주 어른 모시는 걸 찰떡같이 잘해. 아이고, 그래 참 부럽다. 며느리가 이런 상도 차려주고 말이야. 전 생신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분이 계속 좋지 않았어요. 다만 어른들 분위기를 맞춰주기 위해 억지로 웃고 억지로 음식을 만들 뿐이었죠. 우리 딸애는 제가 안 되어 보였는지 나중에 부엌으로 들어와 자기가 돕겠다고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전을 부치려 하더라고요. 전 시어머니 친구분들이 돌아가시고 늦은 밤중이 되었을 땐 단둘이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약속을 안 지키신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근데 시어머니는 먼저 얄밉게 선수를 쳐선 너한테 너무 고맙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군요. 내가 며느리를 하나는 잘 뒀지. 암 잘 뒀어. 진짜로. 아유, 아까 내 친구들이 다 너를 칭찬하고 난리들으니까 불고기도 얼마나 맛있었든지. 예, 너 그러지 말고 나중에 음식점 차려도 되겠더라. 그거 해도 대박 나겠어. 아무튼 잘 먹었다. 내 선물은 이걸로 받은 걸로 하마. 어머님, 선심 쓰듯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다음부턴 약속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님이 남자 부엌에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남편이 돕지 못하게 하시는 바람에 저 혼자 뒤처리까지 다 했다고요. 10분 넘는 어머님 친구분들 먹을 음식이며 마실 걸 제가 다 준비했다고요. 아, 그래, 알았어. 얘는 한 번 했으면 그냥 기분 좋게 끝나면 되지. 끝까지 뒤끝은 너는 그게 문제야. 알았다고. 그래도 남의 자식 며느리들은 해외여행 보내주고 생일이면 명품백 사주고 그런다는데 난 그런 거 바라지도 않잖아. 어머님, 저희도 용돈 드렸어요. 해외여행 버금가는 생신 용돈 입금해 드렸잖아요. 설마 못 받으셨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이 사람이 많이 힘들어서 그래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이 사람 요즘 일하는 것만으로도 죽으려고 하는 거. 근육통이 와서 너무 힘들어했대요. 다음부턴 약속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 말대로 저희가 생신 용돈 안 드린 거 아니잖아요. 용돈도 챙겨 가셨으면서 그런 말은 그만하세요. 너무 염치 없다 생각하지 않으세요? 아마 남편도 이날은 많이 짜증이 났던 모양이에요. 저렇게 확 쏘아붙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들 말은 꼼짝 못하시고 입술을 부르퉁 내미시다 알겠다고 하셨고요. 솔직히 이날 남편이 가세하여 시어머니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면 저 혼자서라도 조금 소가리를 했을 듯합니다. 다행히 남편이 대신 따지고 물어 그냥 넘어가게 됐죠. 시어머니의 생신이 한바탕 폭풍처럼 지나가고 난 후론 조금 집안이 조용했던 것 같습니다. 딱히 행사도 없었고 시어머니도 그냥 밖을 나다니시며 집안엔 덜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떤 징조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전 당시 이 평온한 상태에 굉장히 만족해하며 생신이 끝날 것에 기뻐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폭풍 전야와 같은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터진 거예요. 바로 시댁 식구 쪽에서 말이죠. 처음 제가 이 일을 알게 된 건 남편을 통해서였습니다. 남편이 제가 일하는 회사로 전화가 와 얼른 집에 와봐야겠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이냐고 물을 겨를도 없이 전화를 끊는 것으로 보아 급한 일 같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혹여나 이 사람이 무슨 사고라도 쳤나 싶어 가슴이 덜컹덜컹 하더군요. 근데 집 안으로 들어가니 거실 한복판에서 울고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어떡하면 좋으니? 내가 투자한 돈이 전부 날아갔어. 미경이 그년만 믿고 투자한 돈인데 아이고 나 이제 어쩌면 좋으냐. 그 나쁜 년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투자한 돈이 날아갔다니요? 어디에 투자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저희가 합가한 지 5년의 세월이 다 되었을 시점 또 사고를 치셨습니다. 바로 돈 문제였죠. 믿었던 사람에게 투자 사기를 당한 것인데 경찰서에 가서 상황을 바로잡으려고 했을 땐 이미 시어머니의 지인분이 해외로 튀어 찾는데 오래 걸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손으로 몇 번이나 얼굴을 쓸어내리며 힘들어했습니다. 전 몰랐지만 시어머니가 투자한 돈은 남편의 돈도 있었더라고요.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저는 이 모든 경악할 상황 앞에서 그만 기가 차 상황을 바라볼 뿐이었죠. 아니, 그러니까 어머님, 그 매일 나가시는 그 모임 지인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나 몰래 어머님 뒷돈을 되줬고? 당신 정말 미쳤어? 아니, 나 몰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부부면 상의를 했어야지.
돈 문제를 어떻게 덥석 당신 마음대로 할 수가 있냐고. 미안해, 여보. 하도 어머니가 간절해 보이셔서. 지금 그게 말이 돼? 얘야, 우리 아들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말아라. 다 나 때문이다. 모자른 나 때문이야. 내가 각막이라도 팔든 신장이라도 팔아서 돈 마련해 줄게. 내가 하도 돈이 없으니까 그 투자권이 솔깃했나 보다. 듣자마자 그만 제대로 알아볼 생각도 안 하고 미안하다. 근데 쟤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너무 그러지 말아라. 정말 이놈의 시댁 식구들이 저와 원수이긴 한가 봐요. 남편이란 놈도 저 몰래 돈을 갖다 퍼날랐고 전 아무것도 모른 채 상황이 최악에 치달았을 때야 알게 됐으니까요. 그러면서 당시 시어머니에게 생긴 빚이 꽤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집을 팔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집만큼은 유산으로 마련한 거라며 고소하고 싶어 했죠. 전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보태준 돈은 그렇다 쳐도 어머님 빚을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전 그 돈 갚아드릴 생각 없어요. 저도 제 회사 운영할 자금이 필요하다고요. 아가씨한테 손 벌리세요. 예, 걔가 무슨 돈이 있어. 겨우 초등학교 교사인 애가. 하지만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엄마를 사랑해 마지 않는다는 시누이 역시 제 엄마에게 왜 그런 쓰잘데없는 짓을 했냐면서 자기는 돈이 없으니 절대 못 보탠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알아서 해결해. 내가 그러니까 엄마 그 이상한 아줌마들하고 몰려다닐 때부터 알아봤어. 내가 그 아줌마들 조심하라고 했지. 엄마는 왜 딸 앞길을 막으려고 그래? 도움은 못 줄 망정. 새언니랑 오빠가 힘 써줘요. 나야 초등학교 교사인데 내 월급으로 무슨 돈을 모았겠어요. 내 결혼 자금만으로도 골치 아파 죽겠다고요. 시누인 며칠 동안이나 시위를 했습니다. 전 저대로 못 준다 버틴겼고요. 하지만 시누이도 발을 빼겠다. 시어머니는 죽어도 돈이 없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덕분에 저희는 모아둔 돈을 싸그리 날렸고 갚아야 할 빚은 지인분에게 빌리게 됐습니다. 그 돈을 빌리기 위해 정말 속에 있는 말 없는 말 꺼내면서 얼마나 빌었는지 몰라요. 그 비참함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어머니는 자신이 그렇게 큰 민폐를 끼치고 잘못했음에도 뭐가 그리 당당하신지 저에게 돈은 또 벌면 되는 거니까 너무 아들을 닥달하지 말라 난리더군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였는지 아나요? 내가 비록 큰 잘못을 하긴 했어도 내가 너 딸도 키워주고 집에 어느 정도 기여한 바도 있잖니. 그러니 네가 이번만 눈 감고 잘 넘어가 줘라. 내가 앞으로 이 은혜 잊지 않고 평생 잘 해주마. 지극히 자기 아들과 비슷한 말을 늘어놓더라고요. 전혀 믿음이 가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전 거기에 대고 그냥 며느리 대접됐으니 이제부터 다른 사람 말에 넘어가 투자하고 그런 짓을 하지 마라 못 박았습니다. 그나마 좋았던 점은 시어머니는 투자 사기 사건이 끝나고 난 후 몇 달간은 거의 집에서 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제 눈치를 보며 제 딸 숙제를 도와주고 집안일까지 자처하시더라고요. 집 밖으로 나가지도 않으시면서 그렇게 조심조심 제 눈치를 보며 생활하신 게 정말 오래간만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면 저도 더는 마음의 짐을 얹고 살고 싶지 않아 그 일을 잊으려고 애쓰던 중 우리 딸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나이가 됐죠. 딸아이인 공부를 무척이나 잘해 명문고로 진학했는데 대학을 보는 기준도 상당히 높았어요. 유명한 대학에 들어갈 것을 벌써부터 목표로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죠. 전 어린 시절부터 딱히 큰 지원은 못 해주고 학원만 다니게 한 것이 미안해서 지금이라도 잘해주고 싶었어요. 별건 아니고 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우리 딸 오늘 공부하느라 고생했어. 고구마 마탕 해놨으니까 많이 먹어. 알았지? 엄마도 회사 다니느라 바쁜데
뭐하러 마탕까지 만들었어. 고마워, 엄마. 잘 먹을게. 딸은 나이에 비해서 굉장히 의젓한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운영하느라 바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아줬고 바쁘게 조리해 놓은 음식도 맛있다고 잘 먹어주고는 했죠. 전 이 소소한 행복이 참 좋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그렇게 함께 산 지 7년째 되던 날 행복이 행복을 몰고 들어오듯 좋은 일이 생겼네요. 바로 저희가 그토록 열심히 부었던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 것이었어요. 그 아파트는 한강뷰에 저희가 원하는 조건이 모두 갖춰진 곳이었죠. 꼭 가고 싶었어요. 물론 2년 전이었다면 시어머니의 빚 갚기도 허덕이느라 아파트 청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입주는 꿈도 못 꿨겠지만 다행히 제가 운영하던 회사가 한창 호황기라 지인에게 빚도 갚고 자금이 넉넉했습니다. 정말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 준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상황이 척척 들어맞더라고요. 남편도 무척이나 좋아했고요. 드디어 우리끼리 살 수 있게 됐다며 아파트 입주하는 날 소소한 파티라도 열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될 줄은 몰랐죠. 제가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가 심각한 얼굴이 돼선 아가씨를 집으로 부르고 가족회의를 소집하신 겁니다.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 그거 말이다. 네 아파트 청약. 세상에 너무 잘된 일이지 않니?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네 신우 결혼 선물로 딱이지 않을까 싶구나. 얘가 드디어 좋은 집안에 시집을 가게 됐는데 그 시기가 딱 겹치지 뭐니. 니들이 통 크게 내줘라. 뭐라고요? 저희 아파트를 신우의 결혼 선물로 내달라고요? 언니, 나도 새언니랑 오빠한테 언제 결혼을 발표해야 될까 고민했는데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사실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결혼하는 집안이 워낙에 대단한 집안이라 혼수도 못 해갈 것 같거든. 근데 아파트라니 완전 딱이지 뭐예요? 신우이는 흥분한 얼굴로 자신의 결혼할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집안이며 여기에 구색을 들어 맞추기 위해선 그 아파트가 꼭 필요하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말도 안 되는 표정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이를 번갈아 바라보는 동안에도요. 남편 역시 어릿한 표정이었습니다. 반대는 하고 싶으나 두 사람에게 밟혀서 한 세월이 길어 그런 건지 또 옴싹달싹 못하고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러버렸습니다. 아니, 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간 제가 7년간 시어머니에게 당해온 수많은 수모들, 사기당한 거 뒷수습 시킨 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파트까지 내놓으라고 하다니요. 이게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짓일까요? 아니요, 어머님. 저희는 이 아파트 절대 드릴 생각 없고요. 이건 저희 거예요. 뭐야? 너 지금 그게 무슨 말하는 뻔세냐? 너 지금 여기서 누구 돈으로 호의호식해 했는지 잊었니? 너희들이 이 좋은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건 다 내 덕분이었어. 네 시아버지 유산으로 마련한 집이잖아. 그 순간 전 정말 이성의 끈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집을 마련해 주시면 뭐 하나요? 그건 역시 시어머니의 요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가하게 된 것이었고 매달 용돈 드리느라 손해본 건 저희였는데 말이죠. 어머님, 투자 사기 당해서 저희가 빌고 빌어 돈 마련해 드린 거 잊으셨나 봐요. 어떻게 그걸 다 잊으실 수가 있죠? 사람이라면 잊으시면 안 되는 건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어머니에게 수족처럼 잘해드리려고 한 거 그걸 알고 계신다면 적어도 저한테 이런 뻔뻔한 짓은 하지 마셨어야죠. 어떻게 아가씨 선물로 아파트를 달라고 하세요? 아가씨가 도대체 저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요? 버럭 소리를 지르며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번갈아 노려봤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는 흠칫하더니 아무 말도 못하고 시어머니는 꿋꿋이 가족이 서로 도와야 가족이지 돕지 못하는 가족은 필요 없다며 절 이기적이라고 몰아갔어요. 너 같은 이기적이는 처음부터 드리는 게 아니었는데 어쩜 이렇게 네 사리사욕만 채울 생각을 하니? 부모한테 가정교육 못 받은 것도 정도가 있지 어쩜 이렇게 빈티가 나는지
내가 그래서 너 간호사 나부랭인지 뭔지 하는 애라고 할 때부터 결혼 반대한 거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손을 들어 제 뺨을 쳤습니다. 뺨이 쫙 돌아가며 얼얼한 아픔이 느껴졌어요. 세상에 태어나 누군가에게 뺨을 맞아보는 건 처음 있는 경험이었죠. 남편이 당황해 시어머니를 말리는 사이 전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뺨을 내리쳤어요. 누군가 저를 향해 미친 하극상이라고 비난한데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껏 참아왔던 것들, 당해왔던 것들, 이것들을 표출하지 못한다면 죽을 것 같았으니까요. 네, 어머님, 말씀 잘하셨네요. 지금 당신 아들은 일자리도 마땅치 않아 어디 갈 회사도 없어 전전하는 백수에 제 벌이로 지금 온 가족이 생활하고 있었는데 지금이 이혼하기 딱이겠어요. 저는 제 딸 데리고 나갈게요. 더 이상 어머니랑 가족으로 살기 싫습니다. 제발 꺼지세요. 어머머머, 저 되바라진 것이 뭐라고? 시어머니는 제게 뺨을 맞은 게 분했는지 한쪽 뺨을 감싸주고 몸을 덜덜 떨었습니다. 전 기분 좋게 그걸 보고 있었고요. 시누인 이 와중에 다른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아니, 오빠 백수야? 이게 또 뭔 소리야? 명색이 아이들을 가르친다는 교사 시누이는 자기 오빠가 쭉 성실히 회사를 다닐 사람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태생이 그렇지 않다는 걸 몰랐나 봐요. 시누이가 허둥지둥해 하자 저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답니다. 네 오빠는 회사의 권고사직당에 갈 곳 없어 방황하는 신세라고요. 대기업도 나이 먹으면 잘리는 거 몰라요? 이는 미래 대비며 이런 거 회사 다니는 동안 하나도 안 해놨던지라 더더욱이 갈 데가 없어요. 아마 저한테 평생 빌부터 살 계획이었겠죠. 근데 이제 보니 필요 없겠네요. 이 남자도 제가 믿고 살 남자는 아니고 제 시댁도 미친 사람들 뿐이니 여기서 제가 계속 인연을 맺고 산다면 저도 똑같이 미칠까 겁나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끝내기로 해요. 잘 살아요, 아가씨. 어머님, 아니, 아줌마. 아줌마라는 말에 시어머니는 다시 한번 노하셨지만 그 손길은 곧 남편과 시누이에 의해 막혀버렸습니다. 남편도 상황 파악이 되었는지 제가 자기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보다 이혼을 선포했다는 것에 더 충격을 먹곤 몇 날 며칠 빌어댔어요. 전 생각할 시간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딸이 한 번만 아빠를 봐주자고 하는 말에 겨우 마음을 돌렸죠. 남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다신 시어머니와 연 맺고 살지 않겠다고, 다시는 아가씨와도 연락하지 않겠다고요. 지켜질 약속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일단 믿어볼게.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받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해서 전 갈 데 없는 백수 남편을 끼고 지금 이날 이때껏 살고 있답니다. 새롭게 당첨된 청약 아파트에서요. 요즘은 하루하루 마음이 평화로워요. 무엇보다 시댁에서 독립해서 저만의 생활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큰 행복이고요. 웬만하면 이 행복이 오래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지내고 있어요. 요즘은 우리 딸 수험 뒷바라지하느라 조금 바쁘긴 한데요. 오랜만에 엄마 노릇하는 것 같아 기분 좋습니다. 한결같이 부족한 엄마의 곁을 지켜준 딸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전하며 글을 마무리하고 싶네요. 지금껏 풍파 많아 힘들었을 집에서 홀로 꿋꿋이 공부하느라 고생 많았어. 남은 수험 생활 화이팅하자. 지금까지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하고요.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다들 감기 조심, 독감 조심하세요.